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마. 내 아빠가 남긴 빚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너까지 내 짐이 될 순 없지. 이거나 갖고 당장 꺼져.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인 박서연은 아이의 손에 낡은 청가방 하나를 쥐어주고는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렸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듯했다. 아이 유나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얇은 원피스 위로 쏟아지는 비는 금세 체온을 앗아갔고 아이의 하얀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다.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 박서연의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다. 다정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사소한 실수에도 가시 돋친 말이 날아왔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아빠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유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아이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손에 쥔 작은 가방뿐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닳고 다른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있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선물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유나는 스케치북만은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가방을 품에 꼭 껴안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미래테크의 대표 강민주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번져나가는 도시의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눈매에 어렸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또다시 혹독한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다. 회사의 명운을 건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가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은 룸미러로 민준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연구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았다. 최선만으로는 부족했다. 시장은 결과를 원했고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민주는 모든 것을 걸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미래테크는 벼랑 끝으로 몰릴 터였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모든 것을 데이터와 확률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어떤 데이터로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다. 핵심 알고리즘의 마지막 퍼즐 조각. 그 누구도 그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끝없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다른 길로 가. 길이 너무 막히는군. 민준의 낮은 목소리에 운전기사는 즉시 핸들을 돌렸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조금은 후미진 주택가 골목으로 차가 접어들었다. 그때였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버스 정류장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형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비를 피하는 행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가 가까워지자 그 형체가 비에 흠뻑 젖은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궂은 날씨에 어째서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일까? 민준의 미간이 무심코 셔츠를 입고 그 위에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이었다. 민준의 이성은 경고 신호를 보냈다. 휘말리지 마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와 파랗게 질린 입술이 마치 오래전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졌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과 달리 조금은 부드럽게 나왔다. 꼬마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유나는 갑작스러운 물음에 놀라 더욱 몸을 웅크렸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민주는 아이의 모든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유나의 몸이 살짝 굳었다. 코트에서는 비 냄새와 섞인였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다. 따뜻하고 어쩐지 안전한 느낌이었다. 일단 비를 피해야겠다. 나랑 같이 가자. 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길 위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의 눈빛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슬퍼 보였다. 결국 유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차로 이끌었다. 운전기사와 김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아는 강민준 대표는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흠뻑 젖은 아이를 직접 차에 태우고 있었다. 따뜻하고 조용한 차 안으로 들어오자 긴장이 풀린 유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 모습이 민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김 실장에게 깨끗한 수건과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했다. 차가 다시 부드럽게 출발했다. 목적지는 민준의 집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다. 그저 변덕일까? 아니면 순간적인 동정심일까? 하지만 품에 안긴 코트 자락을 꼭 쥔 채 지쳐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을 보자 그런 질문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유나는 꿈을 꾸었다. 아빠와 함께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던 따뜻한 오후의 꿈이었다. 아빠는 유나의 그림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우리 유나는 천재 화가네. 아빠는 유나가 그린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내 그 모습 위로 새엄마의 차가운 얼굴이 겹쳐졌다. 민주는 룸미러로 잠든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단한 하루의 끝,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다. 이 작은 아이는 어디서 왔으며 어떤 상처를 가졌을까? 그리고 자신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밤 그는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차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허락되지 않던 강민준의 성이었다. 그는 잠든 유나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의 팔에 안긴 작은 생명의 온기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밤, 두 사람의 운명이 예고 없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저택은 고요한 성체와 같았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내부는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모든 가구는 마치 자로 잰 듯 완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불필요한 장식도 따뜻한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기능과 효율만이 존재하는 성공한 CEO 강민준 그 자체를 닮은 공간이었다. 그 질서정연한 세계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잠든 유나를 안고 들어서는 민준의 모습에
집안일을 총괄하는 박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민준이 개인적인 손님, 그것도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고 재빨리 다가와 민준을 맞았다. 대표님, 이 아이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길에서 잠시 헤매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깨끗한 옷과 따뜻한 잠자리를 준비해 주시죠. 그는 아이를 다루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유나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박 여사는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유나의 젖은 옷을 부드럽게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차가운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전에 손녀를 위해 사두었던 잠옷을 가져와 입혔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유나는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 남은 희미한 눈물 자국이 박 여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주는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이의 존재는 그의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색채와 같았다. 모든 것이 흙과 백으로 이루어진 그림에 떨어진 한 방울의 원색 물감처럼 그는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책상 위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아이의 파랗게 질린 입술과 공포에 질려있던 눈동자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오늘 내가 데려온 아이에 대해 알아보게.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인상착의를 토대로 실종 아동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해. 최대한 조용히. 정보, 데이터, 사실. 강민준이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 역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아이의 부모를 찾아 돌려보내면 그의 일상은 다시 완벽한 궤도를 되찾을 터였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불편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낯선 천장의 무늬를 보며 눈을 떴다.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는 지금껏 살던 작은 방 전체보다도 더 크고 푹신했다. 창문 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고 방 안은 부드러운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 유나는 이것이 혹시 아빠가 계신 천국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 여사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유나를 위해 준비한 새 옷과 맛있는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아가씨 일어났군요. 배고플 텐데 어서 먹어요. 박 여사의 다정한 목소리에 유나는 경계심을 조금 풀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식탁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말끔한 수트 차림의 강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어젯밤의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철한 기업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유나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능했지만 작은 아이를 대하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했다. 몸은 괜찮나? 딱딱한 질문이었다. 유나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이름이 뭐지? 민준이 다시 물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나예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강민준은 유나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가 아이에 대해 아는 유일한 정보였다. 유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수프를 떠먹기 시작했다.
그때 의자 위에 놓여있던 유나의 낡은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가방의 입구가 벌어지며 안에 있던 낡은 스케치북이 밖으로 미끄러져 나와 활짝 펼쳐졌다. 민주는 무심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에는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복잡한 기하학적 도형들과 알아보기 힘든 수식들, 그리고 마치 정교한 회로도처럼 보이는 선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민준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찰나 유나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재빨리 스케치북을 낚아채 품에 안았다. 아이의 눈에는 다시금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뻔한 사람처럼.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민주는 계속해서 방금 보았던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정교하고 복잡한 패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지극히 낯선 느낌. 그것은 마치 고차원의 알고리즘을 시각화한 것 같기도 했고 미지의 기술에 대한 설계도 같기도 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이며 저 스케치북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김 실장을 불렀다. 아이의 신원은 아직인가?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 이후로 접수된 실종 아동 신고 중에는 인상착의가 맞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일단 임시 보호 절차를 준비하게. 변호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시에 따랐다. 민준의 결정은 언제나 단호하고 최종적이었다. 민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프로메테우스의 교착 상태와 미스터리한 소녀 유나, 그리고 그 아이의 비밀스러운 스케치북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단순한 동정심으로 시작된 일은 이제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미래테크의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들을 띄워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래프와 수치도 실패라는 두 글자를 가리지는 못했다. 강민주는 팔짱을 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회의실 공기를 짓눌렀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최 박사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보고를 마쳤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아키텍처로는 신경망의 자가 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 과부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의 오류를 수정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붕괴를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수십 번도 더 들었던 보고의 반복이었다. 수천억 원의 연구비와 최고의 인재들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은 거대한 벽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궁극의 인공지능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창조물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괴물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접근법은 없나?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연구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현존하는 모든 이론과 가설을 시도해 본 뒤였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미래테크는 벌써 세상을 바꾸고도 남았을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군.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회의는 끝났다. 남겨진 연구원들의 얼굴 위로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회사를 나서는 민준의 어깨 역시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정신적인 피로가 극에 달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저택은 늘 그렇듯 고요했고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소파 앞 카펫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유나였다. 아이는 거실의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제 보았던 그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었다. 박 여사가 챙겨준 저녁 식사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자신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듯했다. 민주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이 종이 위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무언가를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했다. 그 진지한 모습에서 민주는 문득 오늘 회의실에서 보았던 절망적인 연구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무얼 그리고 있니? 그의 목소리에 유나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었다.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민주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려 했었다.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의 말에 유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고양이 그림이 아니었다. 고양이의 털가죽 위에는 시계 태엽과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정교한 패턴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기묘하게도 아름다웠다. 동심과 기계공학이 결합된 듯한 초현실적인 그림. 민주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빠가 고양이를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시계처럼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집에 데려온 이후로 아이가 처음으로 길게 한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듯했다. 민주는 아이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아이가 그린 다른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하늘을 나는 물고기 뿌리가 엔진으로 된 나무 별들의 궤도를 그리는 나비. 모든 그림에는 유나만의 독특한 상상력과 기이할 정도의 정교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긴장이 풀린 유나는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아이는 소파에 기댄 채 작은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졌다. 그 바람에 품에 안고 있던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민주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 그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앞부분은 유나가 그린 동화 같은 그림들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곳에는 어제 얼핏 보았던 것과 같은 복잡한 수식과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아이의 그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치열한 연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하나의 완벽한 논문과도 같았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의 눈이 미친 듯이 페이지 위를 오갔다. 뇌세포의 시냅스 연결을 모방한 듯한 네트워크 구조도, 양자역학의 원리를 응용한 데이터 처리 공식,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재기적 알고리즘에 대한 메모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찾지 못했던 해답 그 자체였다. 그때 페이지의 한 구석에 휘갈겨 쓴 서명을 발견했다. 익숙하면서도 뇌리에서 거의 잊혔던 필체. 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유진우. 대학 시절 모두가 그의 천재성에 경탄했지만 동시에 그의 괴짜스러움에 혀를 내둘렀던 친구.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퇴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유진우, 그리고 유나.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이 아이는 바로 그 사라진 천재 유진우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스케치북은 단순한 그림 일기장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채 평생을 바쳐 자신의 이론을 완성한 한 천재의 유산이었다. 그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모든 것의 근원이자 완성본이었다. 민주는 잠든 유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북을 보았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몰아쳤다. 친구에 대한 그리움, 그의 재능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가져다준 운명의 장난에 대한 소름 끼치는 전율. 이제 이것은 단순히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 한 천재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고 완성해야 하는 사명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에서 담요를 가져와 유나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들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즉시 최 박사에게 보안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당황한 표정의 최 박사에게 민주는 전에 없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신세계를 발견한 것 같소. 당장 연구소로 오시오.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겁니다. 미래테크의 지하 연구소는 지난 일주일간 바깥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강민준과 최 박사를 비롯한 핵심 연구팀은 유진우의 스케치북을 한 페이지씩 해독하며 밤낮 없이 코드와 씨름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기존의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이었다. 연구원들은 경탄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연구팀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프로메테우스의 신경망 구조가 복잡한 빛의 형태로 떠올랐다. 이전 같았으면 수많은 오류 신호와 함께 곧 붕괴되었을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시스템은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즉시 새로운 논리 회로를 생성하여 자신을 보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가 교정이 아니었다. 진화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설정하고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다. 세상에 살아있어. 강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해냈다. 그의 친구 유진우가, 그리고 그가 해낸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미래테크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업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최근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부진으로 위기설까지 돌았던 터라 기자들의 얼굴에는 기대보다 의심과 냉소가 가득했다.
강민주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의 눈은 오직 정면의 카메라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미래테크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그의 장중한 선언과 함께 그의 뒤편 스크린을 통해 프로메테우스의 실제 구동 영상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십 년치의 기후 변화 패턴을 예측했으며 심지어는 난해한 고대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해내기까지 했다. 기자회견장은 처음에 냉소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충격과 경탄으로 술렁였다. 이것은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주는 여유롭게 모든 질문에 답하며 프로메테우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친구 유진우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의 유산을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미래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몇 달간 개미 한 마리 없던 주주 게시판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왔다. 단 몇 시간 만에 미래테크의 주식 가치는 2배로 폭등했고 시가총액은 수십조 원이 늘어났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지독한 압박감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함께 친구의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 알렸다는 깊은 성취감이 밀려왔다. 그는 거실에서 박 여사와 함께 동화책을 보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일주일 전 겁에 질려 있던 작은 아이는 이제 제법 편안한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유나의 곁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아저씨가 오늘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 유나 아빠가 남겨주신 멋진 생각 덕분에 아저씨 회사가 아주 큰 성공을 거뒀단다. 그는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유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이야기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편 도시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는 박서연이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그녀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었다. 유나를 내쫓은 뒤 잠시 후련했지만 이내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강민준 대표와 미래테크의 신화적인 성공에 대해 떠들어댔다. 성공한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모를 잃고 오갈 데 없는 한 소녀를 거두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에는 강민준과 함께 있는 유나의 사진이 작게 자료 화면으로 비쳤다. 박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화면에 나온 아이가 자신이 내쫓았던 유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앵커가 떠드는 수십조라는 단어와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뒤엉키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이내 탐욕스러운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 박서연은 그것을 기억해냈다. 죽은 남편이 유품이라며 아이에게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책. 그녀는 그것이 그저 평범한 그림책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만약 그 안에 미래테크의 주가를 하늘로 쏘아 올린 비밀이 들어있었다면 그녀가 내쫓은 것은 성가신짐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무기력한 절망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악착 같은 탐욕과 교활함이 채웠다. 후회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뒷세계의 더러운 소송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교활하고 단호한 음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변호사님, 제 딸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제 딸을 유괴했어요. 제 가여운 딸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고요. 전화기 너머 변호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돈 냄새가 짙게 풍기는 사건이었다. 박서연은 전화를 끊고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여자가 없었다. 거대한 부를 쟁취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된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얼굴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조용했던 강민준과 유나의 3위로 거대하고 추악한 탐욕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미래테크의 기적적인 성공 이후 강민준의 저택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전의 차가운 정적 대신 아침 식탁에는 작은 아이의 수저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유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끔은 학교에서 배운 서툰 이야기들을 그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민주는 그런 유나의 모습을 보며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전쟁터였다. 무자비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강철 같은 갑옷으로 둘러쌌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두꺼운 갑옷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그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민준을 맞이한 김 실장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PC 하나를 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삼류 인터넷 언론사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미래테크의 기적 사실은 유괴된 고아의 눈물 위에 세워졌다. 비통한 심정의 어머니 최초 심경 고백. 기사에는 박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찍은 사진과 함께 강민준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의붓딸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아이를 언론에 노출시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아이를 내쫓았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감춘 채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추악한 음해였다.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대중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선호했다. 거대 기업의 총수와 눈물 흘리는 어머니. 사람들의 동정심은 자연스럽게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유괴범 CEO, 아이를 돌려줘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로 떠올랐고 미래테크의 이미지에는 순식간에 검은 칠이 되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가 짜준 각본대로 방송에 출연해 눈물로 호소하며 강민준을 파렴치한 유괴범이자 아동 착취범으로 몰아갔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는 미래테크의 오랜 경쟁사 퀀텀리프의 대표 오태석이 있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의 발표로 인해 자신의 야심작이 시장에서 완전히 잊히자 굴욕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박서연의 변호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하며 이 스캔들을 최대한 부풀려 강민준을 끌어내릴 완벽한 기회로 삼고 있었다. 강민준의 가장 큰 약점은 그 오만한 자존심이지.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면 제풀에 지쳐 무너질 거야. 오태석은 박서연 측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강민준에게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 스캔들로 주가를 폭락시킨 뒤 적대적 인수를 통해 미래테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다. 민준은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박서연이 유나를 학대하고 내쫓았다는 증거를 언론에 뿌려 그녀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무팀장의 생각은 달랐다. 대표님, 그렇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유나 양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세상의 잔인함에 노출될 겁니다. 그 말에 민주는 주먹을 쥔 손에 힘을 풀었다. 법무팀장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만약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유나에게 돌아갈 터였다. 그는 처음으로 사업적 논리가 아닌 다른 기준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했다. 바로 유나의 보호였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나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거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서연의 얼굴을 보고 말았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아, 아줌마.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날 밤 유나는 끔찍한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다. 민주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다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몇 번이고 다독여 주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회사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이 아이를 지켜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부성애가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우연히 만난 불쌍한 아이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팀을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분했다. 우리는 진실로 싸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유나의 보호다. 박서연의 과거 행적, 그리고 그녀와 퀀텀리프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찾아내 언론 플레이가 아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의 전략은 전면전에서 정밀 타격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민주는 악몽에 시달리다 겨우 잠이 든 유나의 침대 곁을 지켰다. 그는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서연 측 변호사가 보낸 양육권 반환 청구소장이 놓여 있었다. 길고도 험난한 전쟁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양육권 반환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일이 다가오는 동안 미래테크의 법무팀과 보안팀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강민준의 지휘 아래 그들은 언론에 섣부른 정보를 흘리는 대신 박서연의 가면을 법정에서 완벽하게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팀은 유나가 살던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이웃들을 만났고 유나의 학교를 찾아가 생활기록부와 상담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서연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 이웃들은 박서연이 윤아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아이를 굶기는 일도 잦았다고 증언했다. 한 이웃은 박서연의 고성에 잠을 깨 혹시 몰라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조심스럽게 건네주기도 했다. 녹음 파일에는 내 아빠처럼 쓸모없는 계집애 당장 이 집에서 꺼져라고 악을 쓰는 박서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학교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윤아는 잦은 결석과 영양실조 소견을 보였지만 박서연은 학교 측의 상담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윤아는 보살펴야 할 가족이 아니라 그저 귀찮고 성가신짐에 불과했다. 모든 증거는 박서연이 주장하는 모성애가 얼마나 위선적인 거짓말인지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부동산 거래 내역에서 발견되었다. 박서연은 윤아를 길거리로 내쫓은 바로 다음 날 남편 유진우가 윤아를 위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던 빌라를 금매로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이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동시에 보안팀은 박서연의 변호사 비용과 언론 플레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예상대로 그 돈은 퀀텀리프의 오태석 대표가 세운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이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니라 미래테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 사보타주 행위임이 명확해졌다. 마침내 재판일이 되었다. 법원 앞은 이 세기의 재판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서연은 검은 상복 차림에 수척한 얼굴로 나타나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기를 펼쳤다. 반면 강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조금의 동요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방청석 한쪽에서는 오태석 대표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박서연 측 변호사는 그녀를 증인석에 세웠다. 박서연은 연습한 대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윤아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거대한 권력을 가진 강민준이 어떻게 자신의 딸을 빼앗아 갔는지를 호소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녀에게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강민준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따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따님의 영양 상태와 잦은 결석에 대한 학교 측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셨습니까? 박서연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증인은 강민준 대표가 아이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지만 증인이 아이를 집에서 내쫓은 바로 다음 날 남편의 유산인 집을 팔아치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박서연의 얼굴에서 눈물과 슬픔의 가면이 벗겨지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본 모습이 드러났다. 마침내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다. 변호사는 법정 전체에 이웃이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다. 아이를 저주하는 박서연의 끔찍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이것이 증인이 말하는 모성애의 실체입니까? 변호사의 외침에 박서연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변호사는 박서연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퀀텀리프의 유령 회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태석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법원 경위들에 의해 저지당했.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판장은 몇 번이고 정숙을 외쳐야 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재판장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박서연 씨의 양육권 반환 청구는 기각합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박서연 씨를 아동유기 및 학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명하며 오태석 대표와 퀀텀리프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및 불법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서연은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강민준을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다. 강민준은 그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환희가 아닌 씁쓸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결국 한 아이의 상처를 들춰내야만 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이제 그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유나에게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빠르게 새로운 이슈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날 법정에서 내려진 심판의 결과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박서연은 아동유기 및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끝을 맺었다. 퀀텀리프의 오태석 대표 역시 기업 사보타주 및 주가 조작 혐의로 막대한 벌금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한때 미래테크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퀀텀리프는 CEO의 부재와 추락한 이미지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갔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사이 미래테크는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강민준의 확고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아래 인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기후, 변화 예측 및 대응 심우주 탐사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미래테크의 성공은 이제 단순한 주가의 숫자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강민준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명민한 CEO였지만 동료들은 그의 리더십에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인간미를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효율과 결과만을 중시하지 않았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이제 사람이 있었다.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큰 리더로 성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새로운 삶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왔다. 강민준과 유나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법정에 서 있었다. 입양허가 심사를 위한 가정법원은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유나는 민준이 사준 예쁜 원피스를 입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빗속의 공포가 아닌 수줍은 설렘이 감돌았다. 인자한 표정의 판사가 유나에게 물었다. 유나양 앞에 있는 강민준 아저씨가 유나양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나요? 유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괜찮아,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게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다시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작지만 아주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원해요.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끝났고 판사는 입양 허가를 선언하는 판결봉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법원을 나온 민주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울 근교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추모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푸른 나무와 잔디가 펼쳐진 햇살이 가득한 언덕이었다. 유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민주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유나 아빠를 만나러 왔어.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친구 유진우의 유해를 찾아 이곳에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작은 비석 앞에 섰다. 민주는 친구에게 묻다 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인 유나를 이제 자신의 딸로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고했다. 그는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건네주었다. 내 아버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천재였어. 그리고 그분은 유나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선물을 남기셨지. 바로 이 스케치북에 담긴 지혜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라는 존재란다. 그리고 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어.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서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함께 맞이할 미래를 기약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따스한 햇살 아래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고 있었다. 한 천재의 쓸쓸한 죽음이 남긴 유산은 또 다른 두 외로운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운 것이다. 1년 후 강민준의 저택 정원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예전의 차갑고 정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집 안 곳곳에는 유나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그네가 설치되었고 잔디 위에는 유나의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성공한 CEO의 성체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민주는 예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퇴근해 정원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유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유나는 커다란 스케치북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커다랗고 환하게 웃는 남자와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그들 위로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이 그려진 그들의 가족 사진이었다. 민주는 그 그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비 오는 밤에 우연한 만남이 회사의 주가를 2배로 올린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진정으로 구원한 것은 주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다. 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강남대로와는 달리 낡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골목은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다.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빌라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명과 함께 작은 아이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아이는 서너 걸음 비틀거리다 흠뻑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